73세 김순예 어르신, 어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큰딸한테서 연락 왔나? 작은아들한테서 문자 왔나? 저녁 8시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지?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 조사 결과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일주일에 한 번도 자식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식과 매일 연락하는 어르신이 오히려 우울증 위험이 2배 높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요. 김순예 어르신은 이걸 깨달은 후 단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예입니다. 올해 73이에요. 남편은 2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만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고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하루하루였지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배우자 상실 후 정체성 혼란이라고 부른답니다. 50년 가까이 누구의 아내로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김순예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게 막연했어요. 자식들이 걱정했어요. 큰딸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남편 없이도 괜찮을까? 하지만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들 자기 인생이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늙은 엄마까지 떠안고 살게 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과 제 기초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서울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 박순자 씨는 한 달에 12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고 전세금은 아직 여유가 있었으니 당장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이 말씀하시더군요. 노후엔 3가지만 있으면 돼. 건강, 돈, 그리고 혼자 있을 용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어요. 신문에서 읽었는데 노인 중 30%가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2-3번 있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안녕이라고 인사할 사람도 저녁에 잘 자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들 생각이 났어요. 큰딸은 결혼해서 아이 2 키우며 살고 작은아들은 아직 미혼인데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거의 일한다고 했어요. 둘 다 서울에 살고 저는 경기도 외곽에 혼자 살았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였지만 자주 보긴 어려웠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밥은 잘 먹어? 먹지, 걱정 마. 짧은 통화였지만 그 통화 하나로 일주일을 버텼어요. 자식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정서적 의존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전화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확인하고 점심 먹고 나서도 확인하고 저녁에 누우면서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있나,
문자가 왔나? 아무것도 없으면 서운했어요. 오늘도 연락 없구나. 그러다가 제가 먼저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뭐해? 큰딸은 대부분 엄마, 지금 애들 밥 먹이는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딸한테 전화가 안 왔습니다. 깜빡한 거겠지요. 작은 아들은 엄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했어요. 역시 밤이 늦었는데도 아들에게서 전화는 안 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아. 바쁜 거지 뭐.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나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자식들은 나를 잊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자식들 전화 없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자식들 전화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걸까? 전화가 오면 하루가 행복하고 전화가 안 오면 하루가 우울한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복지관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어르신들 중에 자식 전화 기다리다가 우울증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니까요. 그 말이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장을 보러 나가야 했는데 우산을 써도 다 젖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혹시 시간 되면 엄마 좀 데리러 와줄래? 장 좀 봐야 하는데. 큰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진짜 안 돼. 둘째가 열이 나서 병원 가야 해. 그리고 큰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하고. 정말 미안해, 엄마. 아, 그래, 지은아. 엄마 괜찮아. 병원 잘 다녀와.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손자가 아픈데 병원 가야 하는 건 당연하죠. 저도 이해해요. 근데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왜 이렇게 혼자라는 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그날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라면을 끓여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삶의 중심이 자식이 되어버린 걸까? 남편이 떠나고 나서 무의식 중에 제가 자식들한테 기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외로움을 자식들이 채워주길 바라고, 심심함을 자식들이 달래주길 바라고, 내 하루를 자식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주길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제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 알았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가족 상담 전문가가 쓴 책을 도서관에서 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면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감 사이에서 고통받고 부모는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무너진다. 딱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와 안 왔을 때의 제 기분 변화를요. 전화가 오면 하루가 밝아졌어요. 오늘 딸이 전화했어. 아들이 안부 물어봤어.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밥맛도 나고 TV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며칠 안 오면 점점 우울해졌어요. 오늘도 연락 없네. 나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얘들은 나를 잊었나 봐. 그러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게 되고 통화가 짧게 끝나면 서운해하고 서운해하는 제 자신이 또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런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식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전화 안 하는 것도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고 바빠서 깜빡한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달려왔고 명절에는 꼭 찾아왔고 용돈도 가끔 보내줬어요. 나쁜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또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 자식들은 잘하는 편이었어요. 친구 하나는 1년 내내 자식 얼굴 한 번 못 본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식들이 제 외로움을 채워주길 바라고, 제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길 바라고,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컸고, 실망이 클수록 제 자존감은 낮아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저는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노인 심리 전문의가 라디오에서 말하더군요. 노년의 행복은 기대치와 반비례합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불행해지고, 기대가 낮을수록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쉬운 결심은 아니었어요. 습관처럼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고, 무의식 중에 전화를 기다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바로 확인하지 않기, 자식들한테서 연락 오길 기다리지 않기, 대신 제가 할 일을 찾기.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보는 게 습관이었는데, 안 보려니까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대신 일어나서 세수하고, 창문 열어 환기시키고,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만 시간을 미루니까 마음이 덜 조급해지더군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자식들한테서 전화가 안 와도 괜찮은 척 하려니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바쁜 거 아니까 전화 안 한 거야. 딸이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정신 없어서 전화 못했어. 건강하지? 응, 건강해. 걱정 마. 통화는 짧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었어요.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전화를 안 한 것도, 통화가 짧게 끝난 것도 이상하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었고, 실망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기대하지 않는 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구나. 자식들이 전화를 해도 고맙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마음. 그게 진짜 편안함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다는 것. 그 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제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점심 먹고 나서 도서관 가서 책 읽기, 저녁엔 TV 보다가 일기 쓰기.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제 하루를 채워줬어요. 예전엔 자식들 전화 하나로 하루가 좌우됐는데 이제는 제 루틴으로 하루가 채워졌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게 됐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니 비슷한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이 보이더군요. 처음엔 가볍게 목례만 했는데 나중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대화도 나누게 됐습니다.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짧은 인사와 대화가 제 하루에 작은 온기를 더해줬어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꼭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교류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거요. 저녁에는 일기를 썼어요. 별다른 일이 없는 날도 썼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렸다. 산책하다가 길고양이를 봤다. 점심은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다. 오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좋은 구절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쓰다 보니 신기한 게 별것 아닌 하루인데도 글로 쓰면 의미가 생기더군요. 내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
그게 위안이 됐습니다. 심리치료사가 쓴 책에서 읽었는데 일기 쓰기는 자기 긍정의 도구랍니다. 별것 아닌 하루도 기록하면 의미가 생기고 그 축적이 삶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자식들한테서 전화가 와도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 왔네 하고 받았어요. 통화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부 묻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전화가 안 와도 괜찮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바쁘게 살고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기분이 일정해졌어요. 예전엔 자식들 전화 하나로 하루가 행복하거나 우울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복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비슷하게 평온했어요. 특별히 행복하지도 특별히 우울하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일상. 그게 편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라디오에서 말하더군요. 감정의 평온함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기복이 심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일 있겠어. 그냥 내가 바쁜 거 알아서 안 귀찮게 하려고.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해해.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는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괜찮아. 예전엔 외로웠는데 요즘은 괜찮더라. 할 일도 생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엄마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정말 괜찮았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무언가에 짓눌려 있지 않은 자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손주들 데리고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엄마 보고 싶지도 않았어?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어서 와,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라고 말했어요. 서운함 없이요.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고 딸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의 일상, 손주들 학교 생활, 사위 이야기.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예전엔 나는 요즘 이래,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냥 들어주는 게 편했어요. 딸도 편해 보였어요. 예전엔 제가 외로움을 토로하면 딸이 미안해하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 없이 편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대화 중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여. 뭔가 달라졌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예전엔 엄마가 뭔가 애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무리하지 않는 느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자식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말인데 예전엔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 미안한 얘기지만 전화하면 엄마가 외롭다고 하시고 그럼 내가 더 자주 와야 하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거든. 근데 요즘은 편해.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나도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편해졌다는 걸요.
제가 전화를 기다리고 외로움을 호소하고 자주 연락하라고 했을 때 자식들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효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럴 시간이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겠지요.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자식들도 편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오더군요.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체조하고 세수하고 아침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천천히 씹으며 먹어요.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저는 그걸 들으며 설거지를 합니다. 8시쯤 되면 산책을 나가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산책하고 돌아오면 9시 반쯤 돼요. 그러면 집에서 쉬다가 10시쯤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서 2시간 정도 책을 읽어요. 요즘은 법정 스님의 수필을 읽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소유를 줄일수록 자유로워지고 기대를 낮출수록 행복해진다. 제 요즘 삶을 딱 표현한 말 같았어요. 점심은 집에 와서 간단하게 해 먹어요. 국 끓이고 반찬 꺼내서 혼자 먹습니다. 오후엔 낮잠을 자거나 TV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해요. 저녁은 일찍 먹어요. 6시쯤 먹고 설거지하고 저녁 산책을 나갑니다. 저녁 산책은 짧게 집 주변만 돌아요.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일기를 쓰고 책을 조금 더 읽다가 10시쯤 잡니다. 별것 아닌 하루입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 극적인 변화도 없어요. 하지만 이 하루가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합니다. 예전처럼 자식들 전화를 기다리느라 하루를 허비하지 않아요. 제 하루를 제가 채우고 있습니다. 노년학 전문가가 강연에서 말하더군요.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루틴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상이 삶의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나고 자식들 생각이 나요. 같이 밥 먹던 시절이 그립고 시끌벅적하던 집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들이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외로움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오늘은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보다가 일찍 잡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엔 또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엔 외로움이 올 때마다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고 저는 더 초라해지고 이제는 외로움을 제가 감당합니다. 외로워도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예전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연금 90만 원으로 사는 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검소하게 살면 충분해요. 매달 3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20만 원은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조금씩 모아둡니다. 혹시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가끔 큰딸이나 작은아들이 용돈을 보내주는데 그건 따로 모아둡니다. 나중에 손주들 용돈으로 줄 거예요. 지난주에 동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다는 공지를 봤어요. 노인 요가 교실이었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어제 첫 수업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서 선생님 따라 간단한 동작을 하는 거였어요. 몸이 뻐근했는데
조금 풀리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좋았어요. 자식들이 중심이 아니라 제가 중심인 세계. 그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많이 흔들렸어요. 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외로움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기댔어요. 자식들이 제 외로움을 채워주길, 제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식들의 몫이 아니었어요. 제 몫이었습니다. 제 삶은 제가 채워야 하고, 제 외로움은 제가 감당해야 하고, 제 하루는 제가 의미 있게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결심한 후 몇 달이 지났고, 이제는 조금 편해졌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니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눈빛도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고요. 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순례야,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돼. 그 말이 스스로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긍정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격려라고 부른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가 증명했듯이 70대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평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매일 작은 것들을 해내는 것. 혼자서도 하루를 채워가는 것.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불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내일도 눈을 뜰 겁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숨을 쉬어보세요. 따뜻한 물을 마셔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누군가에게 인사해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하루가 채워집니다.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게 웃고 있을 이유는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린 이 작은 선택들 때문일 겁니다. 오늘을 살아냈으니 내일도 살아낼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하루를 살고 있어요.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덜 무겁기를, 당신의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당신이 무사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